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삼성인데 그러니까요. 서류 접수가 뭐 월요일이에요. 일주일도 안 주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면 또 짧은 건데 뭐 사실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는 길다면 또 긴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삼성 다 워너비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고 싶은 분들은 아마 자기소개서나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도 자기소개서 항목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일주일 안에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크게 두 번째 이유도 하나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이 거의 막바지에 다가가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다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서 면접까지 끝내고 연수원까지 집어넣었는데 이번 연도 안에 끝내려면 네. 적어도 지금 안에는 시작을 해야 돼요. 이 9월 초 어. 안에는 시작을 해야지 순차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해를 넘기지 않고 여러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의지이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니까 진짜 매우 좋게 보이는데 네. 흔히 뭐 5대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삼성, LG, SK, 뭐 롯데, 현대차, 뭐 많은 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는데 공채가 좀 살아남은 그룹이 있나요, 이 중에서? 엄밀히 따지면 사실 삼성만이 살아남았다라고 삼성만.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그룹사 전체적으로 그렇죠. 조금씩 채용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상시 채용, 수시 채용이라고 부르고 어. 있고 SK그룹도 이번에 공채는 실시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공채는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시대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많은 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하기보다는 소수 정예로서 핵심적인 부서라든지 핵심 산업군의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뽑아가지고 인력을 좀 더 수급하는 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요.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사실 공채만 마냥 기다려가지고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을 봐야 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간에 그 직무, 해당 직무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삼성처럼 공채가 뜨는 기업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시 채용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시 채용에 좀 대비해서 나중에 1년 뒤에 스펙 쌓아야지 라는 생각보다 스펙도 쌓고 준비 과정, 노력들을 병행해 가면서 수시 채용도 동시에 노리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져가는 이런 채용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공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하면서 뭐 3년 동안 4만 명을 채용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약속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그 저변에는 아마 투자 계획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4만 명 이상 채용을 하려면요 굉장히 네.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한 240조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 투자를 네.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외국에 뿌리는 돈도 있겠지만 네. 국내에만 180조 원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어디 쓰이는지를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인력 채용에만 쓰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사실 삼성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도약점으로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우리나라 그리고 삼성그룹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이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력 수급 또한 준치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가지고 여러 인력들을 채용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인력 채용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에 좀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의 2021년 하반기 채용을 알아볼 텐데요. 계열사를 합치면 채용 인력이 거의 6천 명 규모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뭐 어디서 어떻게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6천 명 규모라는 거 사실 뭐 토탈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뭐 그룹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도 한번 계열사별로 찾아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계열사 다 채용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3급 대졸 신입 채용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분야로 치면은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판매 그리고 삼성전기에서도 채용을 하고요. 네.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삼성디스플레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제조건설 인프라
사실 이 상반기 때 삼성중공업이 안 떠가지고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도 건설 리조트 상사 부분도 채용할 뿐더러 여러분들 또 패션 쪽도 채용을 실시하거든요. 이쪽도 사실은 채용을 안 했어가지고 네. 이거 기회를 놓치신 분들 되게 많아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패션 쪽 희망하시는 분들도 지원 가능하고요. 2차 전지로 유명하죠. 삼성 SDI도 채용을 하고 있고 금융 쪽이 정말 많이 채용을 하는데요. 네. 생명, 화재, 자산운용, 카드, 증권사까지도 채용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직스와 우리 바이오에피스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의료 서비스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삼성 서울병원도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계열 쪽에는 삼성 SDS나 S1, 삼성 웰스토리 그리고 제일기획까지도 이렇게 합치면은 20개 계열사 모두 채용을 실시하네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규모가 네. 6천 명이라는 게 사실 확실히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반기 때에 비하면 진짜 많은 인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상반기 때는 14개, 14개 계열사만 채용을 실시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삼성자산운용이라든지 삼성카드라든지 삼성화재라든지 아니면 삼성 웰스토리 뭐 이 기업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턴직으로 채용했던 기관들도 있긴 하지만 인턴직이 아니라 신인으로는 채용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6개 기업이 생긴 만큼 여러분들한테는 특히나 특정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던 분들이 꿈꾸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채용 규모가 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용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전형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서류, 필기 그리고 면접 전형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규모 채용이기 때문에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 모든 취준생분들이 삼성 지원서를 작성하고 그러니까요.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거든요. 우리 건쌤이 보시기에 삼성그룹 채용의 특징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첫 번째는 짧게 제출해야 되는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지금 9월 7일 날 화요일 날 채용 공고 올라오죠. 네.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이제 5시까지만 서류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꼭 제출 빨리빨리 네, 네, 해가지고 미리, 끝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말하기 성적. 영어 말하기 성적 제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다른 기업들은 토익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 계열사 모든 직무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말하기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열사별로 직무별로도 그 커트라인이 좀 나뉘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토익 스피킹 기준으로 레벨 5 이상 혹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레벨 6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 어떻게 보면은 삼성그룹사 전체 자체가 일단 글로벌 기업인 그쵸.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이공계가 됐던 인문계가 됐던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토익을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지금 아직까지도 삼성에 대해서 좀 멀게 느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준비도 중요하지만 말하기 성적이 더 중요한 것이 삼성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다른 기업들 지원할 때도 이게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픽이 됐던 토익 스피킹이 됐던 말하기 성적 꼭 취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데 공인 한자 능력 보유자 네. 이거를 또 가점으로 주는 기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한자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자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문해 3급, 한자 교육지능의 3급, 한국 외국어 평가원 3급, 그리고 대한검정의 2급. 그래서 거의 많은 기관들을 다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급수 이상으로 취득을 하면은 명목상 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를 너무 멀게 느끼시는데 아무래도 이 한자어라는 거를 공부한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삼성그룹이 결국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룹사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동양 문화권이라고 한다면은 이 한자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에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자를 좀 우대 조건으로 두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삼성그룹사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한자 공부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중국어 자격 보유입니다. 이 중국어 당연히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사가 소매가 됐던 도매가 됐던 아니면 공장이 됐던 여러모로 중국과 얽히고 설킨 것이 네. 많을 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계열사 대상으로 중국어 자격증 보유한 사람들은 가점을 주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예요, 이건? 이게 지금 정확히 점수화되어 있는 가점은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점을 준다면 HSK 4급 혹은 5급 이상을 취득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 가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점으로 확보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취득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삼성 여러분들한테 서류 기회는 굉장히 넓게 주는 네,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점에만 기대지 마시고 당연히 필기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 꼭 드리고요. 네, 필기 준비가 중요하군요. 참 한자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맞아요. 말하기라든지 삼성이 정말 기본을 갖춰진 인재를 원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삼성이라고 하면 자기소개서 항목이 바뀌지 않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엔 좀 어떤가요? 역시나 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삼성은 항상 기본 항목은 계속 유지를 해요. 왜냐? 아무래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좋은 인력을 뽑는데 충분히 검증할 만한 항목들이다. 라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4번 항목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열사별로 여러분들이 4번 항목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삼성의 그대로 약술형과 서술형은 똑같이 출제가 됐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술형 같은 경우에는 취미 특기 그리고 존경 인물, 존경 이유가 이제 써야 되고요. 에세이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계열사의 지원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 그리고 성장 과정을 기술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현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 혹은 사람, 이름, 뭐 인물 혹은 작품 속 가상 인물 이런 거에 대해서 작성하는 항목, 그리고 최근 사회 이슈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달라는 항목, 이렇게 총 세 가지 해서 약술 셋 그리고 에세이 셋, 자기소개서 셋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가치관 그리고 로열티를 모두 아우르는 항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서 항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항목들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약술 부분 항목들이 굉장히 글자 수는 작지만 대답할 때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뭐 존경하는 인물이나 특기, 취미 이런 거 그렇죠. 남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두고 싶거든요. 네, 저도 이거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도 특히나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요. 네. 뭐 실제 얼마나 특이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한다면 삼성증권에 최종 합했던 친구가 이 존경하는 인물에다가 오다 노부나가를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 네,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장군이죠. 아.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사실은. 이 네. 존경하는 인물 자체가 누군지가 과거등한다라고 한다면 그쵸.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 자소서를 읽는 사람 혹은 면접을 보는 사람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리스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존경하는 인물 자체는 여러분들이 상대방도 이해할 만한 알 법한 인물을 쓰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존경 인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경하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롤모델이라는 거, 존경한다는 거는 닮고 싶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간디가 되고 싶다. 간디를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될 수는 없겠죠.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뭔가 비폭력주의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그쵸. 위하는 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이 존경하는 인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앞으로의 삶의 지향성이나 방향성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해당 부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취미나 특기 혹은 존경하는 인물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저희 네.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진짜 대통령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링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뭘 쓸지는 사실 막막해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바는 서술형부터 써라. 자기소개서부터 일단 완료를 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떠한 성향이다, 내가 그쵸.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을 기반으로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약수형부터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부터 일단은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고 이런 자기소개서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존경할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을지를 역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소개서를 다 읽고 나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취미가 뜨개질이래요. 이게 진짜 애매하거든요. 근데 사실 뭔가 진취적으로 본인은 뜨개질을 저는 진취적이지만 이런 차분한 마음도 가지고 그럴 수 있지 있습니다를 않을까요? 같이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내가 아무래도 진취적이지만 네. 아무래도 차분한 마음도 같이 유지하고 공존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더욱이 자기소개서부터 작성을 해놔야지 아무래도 이거를 이유를 얘기할 때 그쵸.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 특히 존경 인물, 이유를 먼저 쓰시고 자기소개서를 다 쓰시고 나면요. 일단 제출하느라 급급하실 텐데 그쵸. 다 제출하고 나서 다시 읽어보시면 분명히 약수령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과 네. 서술형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부터 일단 작성을 시작하시고 다시 역으로 약수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쌤, 저 질문. 네. 아니 이게 존경 인물이 10자예요. 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저는 땡땡땡님을 존경합니다. 이거로만 끝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존경 그게 다예요? 그 다음 항목이 사실은 존경 이유가 따로 40자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 인물에는 그냥 뭐 단답형으로 누구누구를 존경합니다라고 쓰시고요. 그 약술형도 사실은 40자면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 이유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누가 있을까요? 콜럼버스를 존경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담고 싶어서 존경합니다라고 간단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존경하는 지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서술형부터 작성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서술형부터 작성해야 되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 보면 성장 과정이 1,500자를 써야 되네요. 1,500. 네, 맞습니다. 논술인가요? 1,500자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네. 들어요. 자신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1,500자 쓰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것도 맞는데 사실 성장 과정의 끝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성장 과정의 끝에는 지금의 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지를 물어보는 질문, 즉 가치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설퍼요. 대부분의 경우가 잘못 쓰시는 분들은 성장의 끝에는 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런 항목을 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나라는 사람, 내 생각,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MC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네. 두 분은 혹시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좌우명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저는 사실 뭐 스페인 격언 중에 하나를 네. 보통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긴 하는데 심플로사 심포사라고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오. 약간 이런 뜻으로 그렇게 왜 이렇게 자신이 좋은 없으세요? 구절이라서 제가 외우고 있었어요. 혹시 저는 예.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말고 즐기자. 네, 항상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저희가 놓여 있는데 그렇죠. 일단 선택을 했으면 다른 옵션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분 모두 굉장히 좋은 좌우명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착안해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좌우명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네. 좌우명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내일부터 하나만 집중하는 삶을 살자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어떤 격언을 들은 과정이 있으실 거고 네. 혹은 내가 그래 후회는 남기지 말고 지금 선택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나 동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과정이라는 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의 지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여러 가지의 경험과 과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성장에서 가장 특이한 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장 과정을 일단 간략히 기술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쳤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이 항목의 본질적인 접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네. 경험을 하나만 쓰시게 되면 1500자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그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에서 총 2개에서 3개 정도의 경험을 같이 버무려서 작성하시면 1500자를 금방 과정으로서 담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 수 채우는 데는 너무 어려움을 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예시를 하나 들어달린다면은 과거에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떤 이렇게 소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 나한테 기회가 잘 안 왔어요. 막 동아리도 잘 지원하지 않게 되고 봉사활동도 잘 안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잃어가는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지금 벌써 하나의 경험이 드러났죠. 네. 갑자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뺨을 3대 때리시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취적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동아리도 지원을 하고 뭐 유학도 가보고요. 네. 그럼 벌써 할아버지한테 혼났던 이야기, 내가 소심했던 이야기, 그리고 진취적인 삶을 살게 된 이후의 이야기 해서 총 3가지 이야기를 골고루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할아버지가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될 거고요. 네, 뺨 세대가 역시 가장 큰 내가 약이다. 내가 약이다. 그러면서 나의 좌우명은 내가 약이다. 물론 아, 여러분들 네. 웃으라고 이야기를 예, 드렸지만 그렇죠. 이 예.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접합이 됐을 때 지금의 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으로서의 경험들을 하나 작성하시면은 좀 더 1500자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쌤이 말씀해 주신 팁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번째가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예요. 이 사회 이슈는 아무거나 골라도 될까요? 뭐 엄밀히 따지면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건 너무 사실입니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너무 많잖아요. 그쵸. 사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정말 내가 연예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연예 뉴스를 막 엄청나게 보실 거예요. 그죠? 전문가예요. 내가 정말 얼리 어댑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스마트폰을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애플이라든지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즉 사실 이 사회 이슈가 엄밀히 따지면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삼성을 향한 로열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삼성에 대한 이슈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계열사, 즉 산업군의 미래나 현재가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그 미래 그리고 현재의 그런 과정 그리고 전망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은 고민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지금 지원하셨으면 사실 지금 지원하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30년 이상 그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앞으로 망할 거라는 생각에서 지원하진 않으시겠죠. 정말로 이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정말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을지 혹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로열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해당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호텔업에 대한 미래를 잘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슈를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재의 이슈도 괜찮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호텔업계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IoT가 개발되면서 모든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그에 따라서 호텔업이 어떻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어필을 하는 순간 이 친구는 정말로 이 직무나 이 산업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기업을 지원했구나라는 로열티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지금 집중하기보다는 그리고 정말로 내가 관심 있는 연예계 혹은 정치계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산업군과 직무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이슈적인 소재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도 고민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의 견해를 제시를 해야 될지. 맞아요. 네. 이게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오라고 해놓고 천자예요. 네. 이 천자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논문 형식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 근거를 대단하게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접근 방법은 사실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심과 동시에 왜 그렇다, 그 근거는 무엇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한다가 견해에 더 가깝습니다. 그걸 길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견해라고 하는 건 오피니언이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정보를 착안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그 나만의 의견이라는 거는 직무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고 이 산업군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작성을 해놓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면접에서도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그 견해를 너무 대단하게 쓰시면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면접 가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걸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꼬리 질문. 네, 그래서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IoT 개발하고 빅데이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중요한 거 아시니까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준비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알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만큼 함정 질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의 강점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그런 견해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렵네요. 이외에도 자기소개 작성할 때 또 알아줘야 될 부분이 있나요? 제가 앞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직무별 혹은 산업군별, 계열사별로 여러분들한테 4번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예시를 들자면 지금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직과 달리 병원만이 가는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공 능력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삼성물산 건설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험한 것 중에 다양한 구성원 간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팀워크를 발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4번 항목이 딱 보면은 그 그룹사, 그 계열사에 입각해서 좀 어울릴 만한 그러네요. 사람인지를 딱 보는 역량형 항목인 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보시다시피 해당 직무, 해당 산업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량이나 로열티를 드러내는 거인 만큼 별개로 쓰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3번까지 쓰시고 나서 이 3번 항목에서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4번 항목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자기소개서까지 다 쓰고 나서 그렇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또 필기 시험이 아닐까 싶어요. 지사트 정말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G사트가 사실 저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요. 포기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지만 삼성은 절대 이 시험을 포기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기업이군요. 네, 2020년에 사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접 전형이나 이런 서류 전형이 바뀌고 필기 전형마저도 바뀌었는데 비대면으로 마저도 이 필기 시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네. 삼성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 비대면으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3번 연속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히도 네. 이 모든 시험을 다 본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리 문제나 추리 네. 문제 20문항, 30문항 해서 총 50문항을 제출해 줬어요. 그리고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원 관리라든지 정보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빼놓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파트만 시험을 응시하게끔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공부보다는 딱 집중한 영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우리 위드 그쵸. 코로나가 좀 있으면은 또 네.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또 진행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상반기 네. 때처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리 영역, 충기 영역으로 시험을 보고 시험 장소는 어디냐?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보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뉴스로 보셨든지 여러분들이 서류에 합격했다라고 한다면요. 진단 키트라는 거를 선물을 거치대 같은 거 해줘가지고 주고요. 네, 지금 자료화면 나오죠. 네. 이 진단 키트라는 거를 선물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가가지고 실제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안내 사항도 있고 네네.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닝이 그럼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360도로 돌려가면서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다 보여줘야 되고 심지어 시험을 보는 동안에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켜놓고서는 내 책상과 내 시선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주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닝 자체는 꿈도 불가. 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컨닝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 텐데 공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만큼 좀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컨닝 하려고 생각하는 도중에 시험을 다 못 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중이 안 돼서. 네, 차라리. 이 50문항이 그러니까요. 60분 시험인데 네. 그럼 한 문항당 거의 1분 정도 소요된다는 그쵸. 건데 네, 이거를 뭐 컨닝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긴장되고. 네, 맞습니다. 모든 직무가 이 G사트를 다 보나요, 그럼? 네, 사실상 거의 모든 직무가 다 보는데 이제 일부 예외되는 직무가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라든지 아니면 UX 디자인 직무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일부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폴리오를 일부 대체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코딩 테스트 같은 거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직무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유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직무들은 일단은 G샷을 보니까 너무 방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기 전형을 마치고 나면 이제 면접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면접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죠. 아, 네, 맞습니다. 삼성은 또 원데이 면접이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 면접 전형만 끝나고 나면 삼성에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지지 그쵸.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과거 면접 전형들은 사실 이 원데이 면접 안에 인성 면접도 보고 창의력 면접도 보고 PT 면접도 봤어요. 그리고 그 추세는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코로나19 시국에 맞춰서 조금은 유도리를 발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PT 전공 부분, 직무 PT,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은 두 개는 기본 골자로 가져가되 네. 이 창의력 면접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출제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출제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 면접 대신에 다른 면접 전형으로 좀 돌려서 우회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실제로 상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 면접 대신에 G샷 영역을 다시 한 번 더 한 5문제 정도 시험을 보게끔 한다든지 혹은 창의력 면접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창의력 면접에 대한 변수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기본적인 골자는 여러분들한테 그 직무 PT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필기 전형 집에서 봤으니까 면접 전형도 집에서 보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채용 장소까지 오셔야 될 겁니다. 네. 채용 장소까지 오셔서 채용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3회 연속으로 다 채용 장소까지 불러서 비대면으로 면접관과 네. 진행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서 내가 집에서만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실무 면접이 직무 면접이 있을 거고 임원 면접이 있고 그걸 또 통과하면 삼성맨으로서 네. 삼성 사원으로서 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성 지원자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세요. 압축해서 모든 걸.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그 지원하실 때 항상 고민하시는 것 중에 삼성공채를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게 맞을까? 나 이번에 떨어졌는데 또 여기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맞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열사를 바꿀까? 직무를 바꿀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삼성은 여기 한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채용을 안 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레드 카드를 준다든지 그런 기업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3번, 4번 지원해서 결국에는 해당 계열사, 해당 직무를 최종했던 친구들이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그게 득이 될 때가 굉장히 그러네요. 많습니다. 실제 면접 가셔서도 여러분들한테 또 왔네요 라는 그 기록이 네. 나와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증빙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또 왔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왜 떨어졌는지 그 이후에 네. 내가 바뀐 것이 무엇인지를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노력이 가미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삼성 지원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했고 지지난번에도 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계열사 해당 직무로 다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꼭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바뀐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